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국어학원 원장 이현이 아니고 이현은 저희 아들 이름이고요. 저는 박은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화 오시면 맨날 이현 원장님이시죠? 이러는데 중3 어머니 아니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다 중3. 첫째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첫째, 둘째. 2008년생이죠. 2008년. 어제 같은데 아이가 태어난 지가 벌써 이제 고등학교에 간다고 막 설명회를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5가지. 저희가 옛날에 공부할 때보다 국어 과목이 조금 더 중요해져서 대학 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국, 영, 수, 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학은 이제 선택이라서 8과목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는 뭐가 돼버렸죠? 몇 년 전부터? 아시죠? 절대평가가 돼버려서 일정 수준 이상 하면 그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2개예요. 국어하고 수학. 그래서 그 2개로 입시가 결정이 되고, 만약에 여기 계신 자녀분들 중에서 예체능을 한다 그러면은 뭐가 또 빠지죠? 수학이 빠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과목은 국어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과목이 좀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2개의 큰 영역이 있는데 수능하고 내신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수능은 정시에 해당될까요? 수시에 해당될까요? 정시. 그 다음에 내신은 수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조금씩 영향을 더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게, 한 최근 6, 7년 정도의 흐름은 압도적으로 내신이었어요. 내신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그게 일단 베이스에 깔려야 되니까, 수능은 뭐 어떻게 하든 객관식이니까 그날 이렇게 잘 보면 볼 수 있는 건데, 내신이 그래서 좀 중요한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은 학교들의 커리큘럼하고 학원 커리큘럼하고 다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저희 학원 안내사항 드립니다. 등급제인데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등급 이제 다 아시죠? 몇 등급? 9등급입니다. 9등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9까지 이렇게 되는데,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뭐 10%씩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1등급이라는 거는 누적 비율이 4%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등급 비율이 이제 2등급은 7%가 추가가 돼서 그 위에 총 11%까지가 2등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에서 등수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요새 보통 한 반에 몇 명 정도 될까요? 27명? 맞습니다. 적은 학교는 25명, 많은 학교는 한 30명 정도까지 가는데, 25명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몇 등까지가 1등급을 받을까요? 4%니까 100명 중에 4명. 그러면 2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반에서 1명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2등급 정도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2등급을 보면 누적이 11%입니다. 그러면 한 반에 25명이니까 몇 명까지? 2.5명까지 대략. 그러니까 2등 또는 3등까지가 2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등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2등, 3등급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3등급은 23%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약 4명 중에 1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몇 명이죠? 한 7명? 6명 정도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한 반에서, 야, 너 몇 등 하냐? 그러면 저요? 한 5등 하는데요? 그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등급이냐면 3등급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급이라는 게 절대평가의 ABCD하고는 구조가 달라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꾸로 이쪽이 되려 그래도 굉장한 안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정말 보기 힘든 등급입니다. 그렇고요. 그럼 한 학년에 몇 명 정도 1등급이 나오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혹시 보통 학교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한 학년에.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200명 맞습니다. 200명이 조금 적은 학교. 그 다음에 230, 40이 그다가 많은 학교는 보통 300명 좀 초반 정도 됩니다. 330명, 320명 정도 됩니다. 이 근처에서 정원이 많은 학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동화, 또 하나가 다산이니까 다산이 이게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300명이 넘어가는 학교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200명인 경우에는 1등급이 8명 정도 나오는 거고 300명인 경우에는 12명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 1등급에 들어가는지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예전에 2012년 정도에는 거의 다 맞아야지 1등급이 됐습니다. 이거 몇 문제 틀린 걸까요? 100점 만점에서? 한 문제 틀린 겁니다. 2점짜리. 그러면 겨우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2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이 되는 거고 3문제 틀리는 순간 여기는 2문제 틀리는 순간 2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요건 몇 문제 틀린 건가요?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틀린 겁니다. 그럼 2문제 이상 틀리면 3등급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몇 년까지? 잘 보시면 몇 년부터 좀 어려워졌어요. 몇 년부터일까요? 2018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16점 정도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2점짜리 기준으로는 몇 개를 틀려도 1등급이냐 하면 몇 개죠? 8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제 생겨서 이 당시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이렇게까지 어려운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넘어가 보니까 조금 쉬워졌잖아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있는데 계속 80점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의 느낌이 어떠냐 하면 이 정도나 이 정도의 난이도가 되면요. 애들이 읽으면서 일단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무슨 소리지? 일단 넘어가자. 그 다음 막 푸는데 땀이 막 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지문도 비슷해요. 그 넘어가서 문학은 좀 풀만하잖아요. 그 문학을 좀 풀다가 가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썼으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문학을 풀어야 되는데 풀면 도저히 풀리질 않으니까 이걸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두 지문 정도를 보통 애들이 날리고 나오는 정도 수준이 요 80점대 1등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에 지금 다 푸는 학생의 비율이 지금 30%가 안 돼요.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는 애들이 한 20%, 심지어는 현직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고백한 내용인데 본인도 시간 내에 다 못 푼다. 당연히 다 맞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국어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수학, 영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요게 작년이에요. 요게 재작년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등급 컷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표시하는 방식이 여기도 79부터 몇 가지, 77부터 몇 가지 이렇게 표시가 변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수능이 재작년부터 바뀌었어요. 바로 무슨 과목이 도입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 화작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또 하나 화작 말고 엄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됐습니다. 수능이 현재 몇 문제냐 하면 맞춰볼까요? 어머님들 혹시 수능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중에서 수능 보신 분? 나이가 드러날까봐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지금? 네. 다 안 보신 걸로 합니다. 그러면 다 학력고사 세대예요. 네. 맨 처음에 수능이 이제 94년 4학년도라니까 93년도 수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몇 문제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머님들 보신 수능은 몇 문제였나요? 어머님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맨 처음에는 60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몇 분이냐 하면은 100분을 줬어요. 이때는 수능이 거의 국어가 지금 표현으로는 헬이었습니다. 헬. 너무 힘들어요. 100분 동안 집중을 해서 6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게. 그래서 문항수가 점점 줄어와서 지금 몇 문제냐 하면 45문제, 8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문학, 비문학, 엄매, 화작 다 들어가야 돼요. 1번부터 17번, 18번부터 34번, 35번부터 45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또는
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선택해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누구나 다 풀어야 되는 거니까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요게 뭐냐면은 말하기 듣기인데 얘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공부를 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문제집 한두 권 풀어보고 그냥 수능 대비하면 조금 한 4등급, 3등급 이상 되는 애들은 틀리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만만한 선택하면 되는. 근데 얘는 이제 언어와 매체인데 이 매체 말고 언어가 바로 문법인데요. 얘가 6문제예요. 얘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좀 문법을 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애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기 있는 등급 컷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가 82점을 받았는데 어떤 애는 이게 82하고 86점에서는 이게 낮은 점수잖아요. 그러면 이 82점을 받았는데 얘가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애는 86점, 훨씬 높은 점수잖아요. 받았는데 2등급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얘하고 얘를 분리를 해놔서 이거 선택에 얘네들이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다른 거에 따라서 화작 등급컷하고 엄매 등급컷이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나뉘어진 상태에서 요쪽을 많이 맞았냐 공통을 선택을 많이 맞았냐에 따라서 또 등급컷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라는 게 작년 이거 2022년 11월에 시험 본 건데 똑같이 95점을 받은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1등급이 나오고 어떤 애는 2등급이 나왔거든요. 어떤 애가 더 유리했냐면 공통 쪽을 많이 맞고 이쪽은 좀 틀려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많이 맞은 애가 95점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국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수학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뉘어진다는 거는 있는데 뭐 사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운에 가까운 거고요. 내가 뭐 뭘 맞출지 이걸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더 많이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간 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상황은 2021년까지가 계속 어렵다가 작년은 조금 쉬웠어요. 이제 보통은 한 해가 쉬우면 그 다음 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려워질 차례인데 무슨 일이 좀 터졌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언급을 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언급을 했으면 교육 체계나 수능 난이도가 바뀔 것 같으세요? 안 바뀔 것 같으세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지금 뭐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은 좀 빠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올해 수능은 좀 쉬워질 건데 어느 정도 난이도에 맞춰질 거냐면 지금 보이시는 게 96에 제가 포인터 찍고 있거든요. 요 정도 난이도로 맞춰질 겁니다. 저거보다 더 쉽게 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애들이 잘 봐버리면 1등급이 안 나와버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96 정도에 아마 맞춰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어는 쉬워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하고 국어 두 개로 변별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국어마저 쉬워버리면 수학공화국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암울한 세상입니다. 국어가 조금 어려워져야죠. 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고등학교 성적표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성적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안에 있는 여기 쭉 읽어보시고 혹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성적표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얘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이거 제가 자른 게 아니고 애가 자른 겁니다. 성적표 내라 그랬는데 왜 내냐면 이거 문상 받으려고 내야 되거든요. 성적 받으려고 냈는데 애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냈어요. 왜 잘랐을까요? 나머지 영어하고 수학을 망했어요. 그래서 국어만 잘했다 이러면서 잘라가지고 선생님 보여주기 싫다고. 얘는 잘하는 애인가요? 못하는 애인가요? 보셨어요? 처음부터 볼까요? 국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괄호하고 적혀 있는 거는 단위수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일주일에 국어가 몇 시간 들었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입시에 쓸 때 국어 점수가 87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등급이나 점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몇을 하냐면
4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도가 4만큼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은 단위가 2다 이러면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럼 국어는 제일 높은 단위 4단위 3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국영수가 다 4단위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비율이 높다는 거고, 자, 요거는 지필고사였다. 지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 밑에 수행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중간고사였고 반영 비율은 100%고 만점은 100점인데 받은 점수는 87.1점이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좀 실수가 많았나 보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87점은 원점수일 뿐이고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석차가 나왔는데 전교 2등, 동점자가 3명, 전교 학생들은 201명, 인창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옆에 보시면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55.6점인데요. 이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평균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평균이? 다른 과목 평균 한번 볼까요? 55.6점, 65.9점 이렇게 돼요. 다른 과목보다 평균이 낮죠. 그러니까 국어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 그럼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기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고3 토평고 평균 30. 범위가 중세문법. 중세문법 어렵잖아요. 그럼 중세문법은 선택한 애들만 보냐? 아니요, 전체 다 봤습니다. 중세문법은 원래 이제 1학년 때 배우는데 3학년 선택 과목으로도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거 다시 보면 요 옆에 괄호하고 15.4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보내보신 분들 있으세요? 요 위에 적혀 있는데 표준 편차라는 겁니다. 표준 편차라는 개념은 평균 점수에 얼마나 몰려 있냐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이게 뭘까요? 보아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평균이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 정도 되는 그림이냐면 25나 30 정도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에 몰려있는 정도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15.4 정도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평균에 훨씬 더 좁게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미가 뭐냐면 많은 애들이 55.6점에 가깝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못 봤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55.6인데 이게 25나 30 정도 돼요. 그러면 그렇지, 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되게 못 본 애하고 되게 잘 본 애하고 서로 다 많더라 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변별력이 아주 높아더라. 공부를 하면 잘 보고 공부를 안 하면 못 보는 시험이었다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공부를 많이 한 애나 적게 한 애나 전부 다 50점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이건 좋은 시험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성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안 가르친 부분에서 많이 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창고등학교의 요 해 시험의 특징은 안 가르친 부분에서 많이 냈다. 그리고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 같은 걸 많이 썼다. 그래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다시 여쭤볼게요. 잘 본 건가요? 엄청 잘 본 거예요. 거의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애인 겁니다.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성적표 받아오면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여기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어려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석차는 마지막에 나와요. 석차는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고사 때 안 나오잖아요. 기말고사 때 이제 나옵니다. 정확하게 딱 산정이 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뭐해서 합쳐가지고,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정오표가 나오는데 요거만 빼고 요거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그랬다가 방학할 때 요거 포함된 성적표를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이스에 뜨는데 그거를 보시면 석차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과목도 한번 보시라고 해놨고요. 얘는 몇 등급일지 잠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0명이에요. 20명. 얘는 몇 등급일까요? 자, 1등급은 100명 중에 4명. 지금 전교 명수는 200명. 그러니까 1등급은 몇 명까지? 8명까지. 그러면 2등급은 아까 몇 %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1%까지. 그럼 몇 명까지? 22명 정도까지가 2등급이니까 얘는 2등급. 그런데 자칫해서 한 문제 더 틀렸으면 아마도 얘는 3등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2등급 문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 표현으로. 그러면 만약에 얘가 9등을 했어요. 9등. 그러면 걔는 몇 등급이죠? 2등급이잖아요. 그럼 애들 표현으로는 2등급 문 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기말고사까지 봐서 합산 점수가 지금 나와버린 거니까 들어오세요 어머님. 네. 이 2등급이라는 성적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대략 서울 기준으로 반에서 몇 등까지 갈까요? 한 6등? 6등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학교마다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반에는 인서울 3명밖에 못하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반에는 10등까지 가는 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인서울을 하는 애들의 전형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다 다른데 보통은 종합전형으로 따지면 몇 등급이 2점대 정도 되면 인서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5라고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2.5 정도 되면 얘가 몇 등급을 받아야 되냐면 전체 과목에서 2등급이 절반, 그죠? 그 다음에 3등급이 절반, 이 정도 나오면 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 좀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대략 문과 같은 경우에는 1점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1.5다 그러면 전체 과목에서 절반이 1등급, 절반이 2등급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그래도 중위권, 중상위권 대학을 갔다 하면 걔는 반에서는 몇 등을 한 거예요? 거의 1, 2등에서 왔다 갔다, 못해도 3등이고 1, 2등에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서울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건 이제 아까 그 친구하고 비슷한 점수대 등급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국어를 제일 잘하는 친구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른 학교인데요. 다산고등학교입니다. 전교 학생 명수를 보시면 337명, 요 작년 거예요. 그리고 과목 평균을 보시면 국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런데 대부분 애들이 그래도 아주 깽판 치는 건 아니라서 그 중간에 다 몰려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얘가 학기말 1학년 학기말, 그러니까 2학기 학기말 시험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1학기 시험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산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신설학교인데, 신설학교는 어머님들 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에 조금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계세요? 낮은 걸로 알고 계세요? 담배 피는 애들도 좀 있고 분위기 좀 안 좋고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 그 다산이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 문제가 쉬운 학교가 그럼 이 근처에 어디 있느냐,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대충 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구리 남양주 지역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3년 됐어요. 쉬운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수택, 토평 이런 학교들은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인가요? 문제들이 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꽤 높은 수준을 다 유지하고 대충 공부에서는 50점도 안 나오는 그런 시험들을 보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인천고등학교 학생이고요. 100점을 맞고 뭐 이렇게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적표의 예일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그 친구예요. 계속 잘라서 보이는 그 친구입니다. 잘라서 자꾸 국어 국문과를 가야 될 것 같은 친구. 이 친구도 인창고 학생이고요. 네, 요 369인데요. 369도 정원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요 과목을 보면 이제 이 친구가 3학년 성적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3학년 때는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본인이 수능에서 보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학교에서도 배우고 수능도 보고 해야 되는데 3육은 특이하게 야 니네 두 개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엄매 안 하는데 문법 수능에서 안 보는데 시험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조금 재미있는 것은 여기 있는 원점수를 보시면 화법과 정보는 93점을 받았고요. 언어와 매체는 94점을 받았습니다. 둘 다 잘 받는데요. 얘는 화법과 작문이 3등급이 떴습니다. 전교 30등을 했고요. 과목 평균을 보시면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뭐 이건 사실 한두 문제는 진짜로 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3등급이 떠버렸고 94점 받았는데 이거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전교 4등을 해가지고 1등급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친구가 올해 대학을 갔는데 약대를 갔습니다. 잘 갔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나 계속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게 운이 안 좋아서 뭐 이런 것이 한두 개 있다 하더라도 전체 대세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너무 1위 1비하지 않으면 되고요. 이 친구는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4등급으로 들어왔던 친구인데 작년 시험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케이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는 잘 그렇게 못하고 수학만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상승세에 있어서 결국은 모의고사 때는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인데요. 여기 전체가 다 1이고 고등학교는 한영고등학교라는 좀 잘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강동관에 있는 학생이고요. 뭐 석차나 이런 것들 보시면 그러니까 성취가 4등급짜리가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안타까운 게 TV나 유튜브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 안 변한다고. 안 변한 성적 이거 뒤바꾸기가 어렵다고.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저는 현장에서 많은 애들 맨날 보잖아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만지고 같이 살 맞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없냐?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아이들이 유전자에 이미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질이 숨어 있었는데 극지 않은 복권일 뿐이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중학교 때까지 딱 볼 때는 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춘기 끝나고 이제 눈빛이 좀 이렇게 변하고 약간 진중한 애가 되고 딱 보면 이제 학원에 들어올 때 알거든요. 테스트 보러 들어오면 제가 대충 보면 알아요. 제가 수천 명을 넘게 가르쳤기 때문에 대충 보면 잘 못하는 친구구나 알아요. 와서 이제 상담하려고 앞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리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야?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면 그냥 분위기를 알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네 그렇고요. 그거부터가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놀라운 건 이제 그렇게 태도가 변화하고 앉는 자세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면 눈빛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딱 보고 있어야 돼요. 뭔가를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머님들 알고 계시기에 제가 이거 잠깐 안 보이게 가릴게요. 알고 계시기에 요새 정시가 확대됐다고 알고 계시나요? 수시가 확대됐다고 알고 계시나요? 정시 확대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데이터는 이래요. 수시가 점점점 늘어나네요. 정시가 점점점 줄어드네요. 그러면 이게 정시 확대 시켜라 라고 얘기한 게 언제냐면 작년이에요. 그 작년에 뭘 정해버렸냐면 인서울대학.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데이터냐? 전국 데이터예요. 근데 인서울대학은 정시 비중을 몇 %로 해라? 40% 이상 해라 라고 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서울을 보내려면 이 정시 쪽이 40이고 수시 쪽이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 쪽이라는 거는 높은 학교 갈 때보다는 조금 인서울 아닌 대학을 갈 때 더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인서울 아닌 대학을 갈 때는 이제 학교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물론 인서울 대학도 정시에도 이 내신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신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고 특히 이제 상위권 학교를 보내는 애들은 뭐 교과나 이런 것보다는 제일 많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신이 1점대 뭐 이런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를 지원하려면 한 1.2에서 1.6 사이는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신이 중요합니다. 진짜 예외적인 경우가 저희 학원에 작년에 있었는데요. 혹시 들어오실 때 밖에 붙어있는 그거들 좀 명단들 좀 보셨나요? 그 올해 입시 결과가 학원 앞에 이제 한 이만한 크기로 붙어 있는데 여기 두 줄이 다 서울대예요, 저희가.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학원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신이 2.8이에요. 369 학생, 양머시기 학생이라고 지금 그 학교에서는 좀 유명한데 2.8인데 서울대를 갔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로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제 내신이 기본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인창고 1학년 올해 시험 본 겁니다. 올해 이번에 시험 본 거예요. 저 특이한 걸 보면 이제 여기는 서술형이나 논술형이 없고 100% 객관식으로 출제했고요. 항상 이런 건 아니고 그건 계속 바뀝니다. 1학기 중간고사를 안 봤어요. 왜 안 봤는지는 국어만 안 봤어요. 왜 안 봤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안 봤어요. 아마 선생님이 사정이 있으셨던지 학교에서 회의를 하다가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국어 시험 보지 말고 수행평가나 이런 거에 집중하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 진도를 별로 안 나갔습니다. 조금밖에 안 나가고 1학기 중간고사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애들한테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시험을 안 보면 좋지 않냐가 아니고 여기에 몰빵 돼버리니까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고1 때 중요한 단원, 성적을 좌우하는 단원이 4개가 있어요. 그 단원 첫 번째가 음운 변동입니다. 두 번째 단원이 보면 이미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한글 맞춤법. 여기서 변별력이 공부 한 해랑 안 한 해 차이가 엄청 나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말의 문장 표현인데 이 세 개가 하나의 시험에 다 들어갔어요. 네 개잖아요. 그럼 보통 학교들은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에 하나씩 넣어서 다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세 개를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발표를 하세요. 얘들아, 교과서 맨 뒤에 펴봐. 거기 부록 보이지? 거기 표준 발음법 1항부터 30항까지 있는데 그것도 시험 범위 들어간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공부량이 팍팍팍팍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간 정도 이하의 아이들은 국어 대비를 포기해버려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외 거는 없어요. 교과서 4개 100% 나왔습니다. 인천고등학교가 환골탈퇴한 거고요. 3년 전까지는 정말 이상하게 됐습니다. 교과서에서 하나도 안 냈어요. 전부 다 여기에서 내고 이상한 거 내고 소설 내고 막 이랬습니다. 그 소설이라는 게 수능에 나오는 소설이 아니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소설, 이상문학 작품집에서 대상 받은 소설 이런 거, 뭐 향수에 관련된 소설 이런 거 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가셨어요. 딴 데로. 수택고. 수택고가 그러고 있어요. 선생님이 2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2분이 다 수택고로 가신 거예요. 진짜 미치겠어요. 일단 보실게요. 수택고. 자, 수택고. 보시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는 교과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펴라 해서 의문의 변동을 한다 이래놓고 교과서로는 수업 안 하고 프린트로 수업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34%가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를 막 나눠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놈들은 수능에 나오는 놈들이에요. 요런 거. 수능에 나오는 놈들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수능에 안 나오는 거, 요런 것들은 뭐, 괜찮습니다. 안 나오는 것도 봐야죠. 그래서 이제 요걸 교과서 외 작품으로 내고, 고전시가도 하나 내고, 현대소설은 그냥 잘라서 보는 게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를 전체를 다 읽어. 이래서 그거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로 하고, 모의고사도 한 지문 들어가는 걸로 해서 여기서 66%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전부 다 외부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껴서 평균이 낮았는데 100점짜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원. 전교 1등. 이렇게. 그래서 최영재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보고 수택고 애들이 또 우르르 왔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또 2학기 때는 영재가 2등이 된 건 아니고 기말고사 시험은 2번째로 잘 봤는데 합산에서는 또 전교 1등을 영재가 했어요. 이제 기말고사 때는 그 수택고 인창고 계시다가 수택고로 간 선생님이 용기를 얻었어요. 아, 교과서 이제 내지 말자. 이렇게 하고 이제 품사 문법을 했는데 이 품사 문법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읽어놨던 책이니까 시험 대비가 가능했는데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시험을 내셨고요. 선생님 SF 소설 좋아하세요. 그래서 인창고 계실 때도 SF 소설을 좀 내셨는데 7교시라는 거고 내고 막 미래사 2310년에 대한 얘기
이런 거예요. 가짜뉴스 관련된 신문기사 시험에 냈어요. 점점 산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너무했다 싶으니까 모의고사를 갖다가 내신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학년 때도 이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 2학년 때도 교과서를 안 씁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속칭 우리가 입결, 대학교를 잘 보낸다는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서 이런 현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빵프로예요. 거기는 교과서를 다 하고 부교재를 해서 더해가지고 쫙 이걸 막 깔아놓으면 깔아놨지. 그러니까 여기 절반인 경우는 있는데 교과서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되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군지라고 하는 데서도 그런 학교들이 하나씩 폭탄처럼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어머님들이 진짜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아니 대학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해서 그 선생님 막 전근 가시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 강동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강동관에서는 한 학기 저기가 이웃집 토토로에서 70%가 나왔어요. 이웃집 토토로 아세요? 그 만화 보고 나서 그리고 한 번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그 다음 학기였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소중한 1년이잖아요. 동화고 진학하고 계획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특이사항, 논수령, 서술형 아니고 단답형도 아니고 논수령, 배점이 높은 논수령, 그러니까 막 20점 이렇게 돼요. 10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이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객관식을 한두 개 틀렸어요. 다 맞은 것 같아. 엄마 하나 틀렸어 이러고 있는데 점수가 60점대가 나와요. 이거 왜 이래 했더니 논술력에서 막 다 깎인 겁니다. 그런 경우가 동아고에서는 생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단원, 2단원 예쁘게 나갔잖아요. 정상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70% 정도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교과서 외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30% 정도 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지만 애들이 점수가 낮은 이유가 단지 논술형 때문은 아니에요. 객관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의 개수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8개, 9개, 10개, 막 11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낼까요? 왜 이렇게 낼까요? 이거보다 더 쉽게 내면 애들이 다 맞으니까. 변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냅니다. 그럼 이렇게 내면 애들이 매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 단어 틀린 거를 다 골라내야 되고 다 읽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요만큼 틀렸어. 자세히 보면 여기가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내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런 시험이 좋은 시험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맞는 거고 니은이 틀린 거였어요. 근데 얘는 약간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뭐야 틀렸겠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정답은 맞게 되는 거예요. 개수가 맞으면 맞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험의 출발점은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처음에 이렇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휘문고하고 숙명여고 같은 데서 이런 걸 갖다가 해서 5개를 내줘요. 이걸 5개를. 그래서 다음 중 맞는 게 있어. 개수는 1번 0개, 2번 1개, 5번 모두 이렇게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개수가 0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잘하는 학교들은 많이 씁니다. 그런 기술들을.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시험을 잠깐 보면 객관식도 어려워요. 그래서 2학기 시험은 여기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내잖아요. 아까 제가 어렵다고 했던 거 문법 요소 1개 들어갔고 의문 변동 1개 들어갔고 이렇게 넣어줘야 애들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거든요. 1학년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외에 가는데 동아고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보이시나요? 고3 모의고사 및 수능 지문에서 쉬운 걸 낸 게 1학년 애들이에요. 1학년 애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예요. 뭘 냈다고요? 킬러라고 했던 거, 아마 그 킬러라고 얘기하신 분이 봤던 게 그 정답률 25%짜리 문제일 거예요. 그거 질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여기 넣었어요. 이제 그런 지문이 6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잘 안 해줘요. 그거. 뭘 줬냐면 해설지를 줬어요. 너희가 공부를 해와라.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스스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뭘 막 참고해서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고1 모의고사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시험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요 6개 킬러 문항 중에 그래도 조금 쉬운 거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고3 실력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내는 걸까요? 자꾸. 그렇게 안 내면 고2 것만 내도 변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동아고반은 저희가 따로 개설합니다. 좀 빨리 나가야 돼요, 진도를. 그러니까 고2 말 수준까지는 빨리 올려줘야지 애들이 이제 들어가서 시험 대비를 하면서 고3 것도 소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조금 다른 학교들이랑 다른데, 그러면 다른 학교 반들은 쉬우냐? 그건 아니고 전체 학교들이 다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고만 우뚝하지만 그 밑에 옛날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국어가 여기라면 이 정도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반들도 그렇게 쉬운 커리큘럼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본 반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산고입니다. 다산고는 이제 이렇게 내는데요. 이렇게 요 범위가 시험 범위 들어간다 이렇게 했고, 추가 지문을 내줬어요. 두꺼비라는 작품을 추가 지문으로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딱 펼쳐보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네, 이것도 모르는 거네,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 거네. 모르는 작품이 4개가 추가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따 쌤이 이제 1학년 담당 쌤이 설명을 해주실 테지만, 이거를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70점 받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작품이 툭 튀어나왔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한 달 내에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쌓으면서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 원리를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리를 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 원리라는 게, 야, A, B, C, C를 봐봐. 이 C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려면 A, B, C라는 C를 일단 봐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밑에 베이스가 없으면은 수능적인 수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베이스를 좀 많이 밀어넣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1월부터 쭉 원리적인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 여기도 아주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나서 뒤쪽에 견우의 노래를 하나 프린트로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 쭉쭉쭉쭉 모르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견우의 노래가 사랑에 대한 그런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랑에 대한 시들이 추가에 돼서 나온 겁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아까보다 좀 더 들어갔죠. 23년 1학년 모의고사, 22년 1학년 모의고사, 또 모의고사가 추가로 들어가서 역시 33% 정도 냈습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외부 지문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1은 국어를 배웁니다. 국어라는 과목이 책이 몇 권일까요? 국어라는 과목의 책이 한 권입니다. 한 권. 한 권을 나눠가지고 1학기, 2학기 배우는 거고요. 요거 이제 1학기에 중요한 거 2개, 2학기에 중요한 거 2개, 나머지는 문학작품이나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 국민이 다 배워야 되는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학교별로 좀 선택할 수 있고 학생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문학이나 독서나 언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선택이라는 건 애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선택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1학기 때 문학 할게. 그래서 문학을, 이 지역에 있는 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다 문학을 해요. 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독서를 하고요. 고3 때는 화법 선택해라 혹은 언매 선택해라 그래서 반을 나눠 이동 수업 해가지고 나누는 데가 있고, 아까 3육처럼 니네는 둘 다 해라 그래서 둘 다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2 문학을 시험을, 아까 1학년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요때 양을 잡아주고 원리를 배워서 1학년을 준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2학년의 문학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역시 첫 번째는 문학의 양이 중요합니다. 청산별곡 기억하시나요? 청산별곡 혹시 무슨 시대에 쓰여진 것도 기억하시나요? 한 분 정도는 기억을. 땡땡가요예요. 이게 땡땡가요. 조선 가요일까요? 고려 가요일까요? 신라 가요일까요? 에이,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는데. 고려 가요입니다. 고려 가요. 그래서 청산별곡을 배웠어요. 그러면 고2 문학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청산별곡이 나오고, 당연히 이건 어떤 학교든 상관없이 안 배웠지만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 뭐 정과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학교에서 그럼 가르쳐 주냐? 조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많이는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미리 좀 배워놔야 된다는 게 양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학원에서 많은 양을 배우면은 그거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모르는 게 나오니까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개념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개념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시나 소설을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풍자적이라는 말은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풍자가 상대방을 뭐 하는 건가요?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이렇게 비판하면 그게 풍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풍자에는 다른 요소가 또 필요한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거든요. 또 다른 요소도 필요해요. 뭐냐면 풍자는 나보다 낮은 놈을 풍자하는 걸까요? 높은 놈을 풍자하는 걸까요? 무조건 높은 놈을 풍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놈에 대한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풍자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나는 풍자가 안 돼요. 나를 깎아내리는 것은 자조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요소가 4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애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작품이 나왔는데, 자, 이 작품은 풍자적이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판단해요? 웃긴가? 안 웃긴 것 같은데? 이제 웃기다 안 웃기다는 주관적인 요소잖아요.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문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수능적으로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서 풍자가 뭐냐 하면 비유할 풍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풍자의 의미가 비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유가 돼 있으면 내가 안 웃겨도 웃기다고 가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개념어라고 불러요. 자, 풍자가 뭐야? 이러면 높은 사람을 비판하는 건데요. 비유를 사용해서 비판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건데, 나를 비판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걔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어를 시중에 보면 개념어 책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웃기게 비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어를 실제 수능을 바탕으로 거꾸로 연구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속칭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저런 것들을 1학년 때 주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냐면 방학이 1월부터 3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4월하고 5월 초까지는 시험 대비를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5주 해서 6주 동안 시험 대비를 해야 돼요. 그 사이에 기간이 요만큼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1학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개념어 같은 거는 언제 배울 거냐고,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면 시험 대비 때는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 교사용 교과서를 가지고 들들들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반적인 거 배우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최근 학원들의 트렌드가 시험 대비를 혹시 몇 주 하는지 아세요? 보내보신 어머님. 한 달 하는 학원은 적게 하는 학원 6주, 심한 학원은 8주.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험 대비, 여기가 시험 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원들의 특징이 중위권 정도에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어 같은 거 어차피 배워도 잘 모르고 그 교과서를 갖다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그 교과서 요만큼 되는 시험 범위를 8주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약간 그런 쪽은 아니고요. 평소에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시험 대비는 좀 압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5주 플러스 1 해서 6번 수업하는데 적은 거는 아닙니다. 충분하고요.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우리 학생들이, 여기가 이제 2024년 2025년에 우리 애들이 이제 고2 1학기를 마치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2025년 2학기가 되면 독서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독서는 학교 교과서가 독서책이 있어요. 이 독서책을 학교에서 수업을 이렇게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지금의 진로 선택처럼 빠져 있어가지고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이랬었거든요. 그럼 이제 독서책을 왜 모든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됐냐 하면 자꾸 공교육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요. 아니, 수능에 문학, 비문학, 뭐 언매 이런 게 나오는데
학교에서 왜 자꾸 무슨 수업만 하냐? 무슨 수업? 왜 자꾸 학교에서 국문과 출신 선생님들이니까 문학 수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교과서에는 문학이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문학 중심으로 자꾸 수업을 해요. 게다가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문학하고 비문학 중에 어떤 게 더 어렵나요?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려워하는 거를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문학 수업만 하고 있으니까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독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학교에서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다 독서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반에 레벨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생기는데 그 애들이 같은 강의실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공교육에서 이 독서 책을 만들 때 수준을 중간 정도 혹은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독서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여기 나오는 세 개의 비문학 중에 제일 쉬운 지문을 풀까 말까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 독서를 상위권, 중상위권 이상의 애들은 이 책을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한 대여섯 개 지문이에요. 대여섯 개 지문은 무슨 한 번에 세 개 나오는데 대여섯 개 지문을 한 번 시험 중간고사 동안 대비를 해야 된다니 이런 시간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걸 알아요. 이거 플러스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부교재가 들어갑니다. 자이스토리 뭐 이런 게 들어가서 기출 문제들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출 문제들이 조금 수준이 낮은 학교들은 2학년 수준이 나오고 조금 한다는 학교들은 다 3학년 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3학년 수준의 비문학이 진검승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력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놔야 여기서도 내신을 잘 받을 수가 있다. 그러고 나면 고3으로 넘어가죠. 고3으로 넘어가면 화작과 언매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뭘 배우냐? 이걸 배워요. 수능 특강. 화작을 배우는 게 아니고 언매를 배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뭘 배우냐면 수능 특강을 배웁니다. 그럼 수능 특강에서 또 뭐 수업을 해요? 문학 수업을 또 주구장창 하는 거죠.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비문학은 뭐 한두 지문, 구색 맞추기로 세네 지문 이렇게 들어가고요. 3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험에서 고3 시험에서 문학은 몇 개가 들어갔죠? 15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학. 비문학 3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비문학은 이제 약간 하는 척 하고 있어요.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별로 하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버렸네.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리 프린트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기초, 여기가 메인 커리큘럼입니다. 요 위에 진한색 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부교재에서 위에 거 좀 더 길게 수업하고 밑에 거는 조금 70분 수업인 거, 90분, 70분 이렇게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로 설명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인 커리가 기초 운문 50개, 9주 동안 50개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9주 동안 50개를 공부를 하고요. 여기는 기초 소설 40개를 일단은 애들이 머릿속에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신 문법인데요. 여기는 문장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들어가냐면 지금 중3 애들 2학기에 내신의 문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방학 때 요거 해줄 거고요. 그 다음 끝나면 고1 1학기 준비해서 문법 요소 들어가는 겁니다. 한 학기씩 미리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1 1학기에 나오는 음운과 단어 여기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 밑에는 이제 비문학도 잡아야 되니까, 근데 비문학은 여기서는 지금 메인 커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비문학 하는 연습 시키는 겁니다. 매산비 같은 개념이라서 하루에 몇 개씩 하도록 시키는 거고, 어휘 정리 다 들어가고요. 내용 정리 들어가고, 과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1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수능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수능 공부, 문학 수능 공부 시작되고, 비문학 수능 공부가 시작되고, 고급 모의고사 연습 시작되고, 요 밑에 여기에 문학이 들어가면 비문학, 여기 비문학 들어가면 문학, 이런 식으로 커리가 잡혀져 있고요. 여기에는 중세 국어까지 해서 공통 과정이 끝나고, 고2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완성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문학 기본을 했잖아요. 여기서 문학의 정석이 3월에 끝나면 얘는 수능 문학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거짓말이고 90% 정도 끝납니다. 거의 개념어는 다 끝나요. 여기서 끝나고 비문학 20제 했잖아요. 여기서 비문학 40제 합니다. 그래서 고2 말 정도 수준까지 여기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고3 수준의 비문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비문학이 대학을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문학 고난도를 여기서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학원에서 특강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표는 난이도고요. 과목명이 있는데요. 얘가 신청을 하면 인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이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과목별로 따로 수강료가 있습니다. 뭐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집에서 들어라 그러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특강을 신청을 하면 학원에 나와서 태블릿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요. 듣고 나서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테스트지. 테스트를 봐요. 그래 잘 들었다 집에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면 완강은 돼요. 그리고 한 70점 이상은 받으니까 성취도가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냥 인강으로 맡겨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이 8개의 강의 중, 9개의 강의 중에 일부는 이번에 여름방학에 실강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1, 예비 고1 학생들은 1번 강의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름방학 때 요거를 해놓으면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짝 정도는 앞서서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2현 시조 70선인데 4주 동안 시조 해석을 쫙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시조는 고전이기 때문에 적어도 1학년 2학기 정도가 돼야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1년 정도 앞서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뭐 나머지들도 과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교재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인데요. 조금 특이한 건 마지막 줄. 요거는 지금 어머님들 나눠둔 자료에 없어요. 여기 보셔야 됩니다. 중3 애들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널널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보면 널널하던데 이제 책 읽기를 좀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개의 책을 읽을 거고요. 첫 번째 9주 동안에는 요거를 같이 읽을 겁니다. 읽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읽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문학 관련된 책이고요. 그 다음 텀에는 요거를 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나요? 읽어보신 어머니 없으신가요? 이 책이 고1 정도의 비문학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열이 아니고 배경 지식이 이렇게 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쭉 그 방식에 따라 보니까 애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보고 다 시험을 봐요. 자, 그래서 책 2권을 같이 읽게 됩니다. 6개월 동안은요. 자, 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독서 교재인데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는 거는 아직은 아주 정밀한 체계로 보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연도별로 쭉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정도를 6개월 동안 할 건데요. 매일 뭐 일정한 수준을, 일정한 개수를 풀어야 됩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어머님들은 보시겠지만 3월은 4개가 있는데 6월은 왜 2개밖에 없지? 3월, 6월, 9월 그리고 또 몇 월에 시험 보는지 아세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있는데 여기 보니까 9월 모의고사는 또 5개예요. 근데 그 다음은 11월 모의고사가 안 나오고 3월도 안 나오고 6월이 나왔네? 쉬운 문제 다 빼고 중간 난이도 이상 문제들입니다. 이게 왜 빼냐면 쉬운 거는 진짜 쉬워서 다 풀거든요, 애들이. 특히 이제 국어학원을 다닐 만한 정도 애들은 다 푸는데 보통 애들이 저희 학원 애들의 이제 신입생들의 평균 점수 정도 내보면 1학년 모의고사 풀리면 70점 이상은 다 나와요. 70점 이상은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이 다 나오기 때문에 80분 동안 보거든요. 요 70점 정도의 문제는 내가 이걸 안 풀어봤어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분명히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새로 알아야 되는 건 30점에 해당하는 건데 요 30점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것이 저희 학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제거하고 어려운 문제들만,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만 모아놨습니다. 안에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읽고 요약 정리할 수 있고요. 어휘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숙제입니다.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1로 올라가면 모의고사의 목차가, 모의고사가 아니고 독서 교재의 목차가 좀 바뀌죠.
약간 유형별로 전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고1 때부터는 아까 제가 수능 강의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수능 강의예요. 방금 전에 보신 이 목차는 수능 강의라고 보긴 어렵고 준비시키는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지문에 문제가 원래는 4개, 5개인데 1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만 안 풀어도 되는 문제는 제끼고 풀어야 되는 문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능 강의의 특징은 푸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20문제가 있으면 푸는 방식들이 전부 다 유사한 것들만 모아놔서 마치 공식처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국어 배우신 우리 어머님들하고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어는 뭐 보면 답을 아는 거 아니야? 모르는 문제는 뭐 느낌으로 푸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게 수능 문제는 답이 매우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40만 명, 50만 명들이 뭘 하냐면 이의제기를 해요. 평가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의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없으려면 답이 매우 명확해야 됩니다. 이제 요건 고3 교재인데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문학 교재고요. 우리 아이들이 배울 문학 교재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목차가 작품별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수능 공부는 아니에요. 내신 공부 또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학원을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이런 목차를 가진 문제집으로 배우고 있다. 그러면은 수능 준비하는 학원은 아닌 겁니다. 수능 준비하는 학원은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1 담당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는데 고1 담당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십니다. 잘생겨 깜짝 놀라셨어요. 진정한 국어의 고수. 이력을 한번 대략 보시면 인싸.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신 20년 이상 대치동에서 강의하셨고요. 굉장히 이제 학생들도 좋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학년 수업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세요. 새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심장 위에 제가 새를 많이 좋아합니다. 비둘기 빼고. 제가 오늘날 테헤란에 있는 재수학원에 출근하는데 아침에 어떤 비둘기가 지난밤 토해놓은 취객의 오바이트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중에서 비둘기는 버렸습니다. 자,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봐주실래요? 지금 어머니 마음속에 왜 우리한테 수업을 하려고 해?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아이가 어느 날 어머니께서 공부 참견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뭘 한다 그래? 엄마가 입시에 대해서 알아? 내 공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럴 때 반응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만약에 나 잘 몰라. 밥 많이 먹고 건강에만 잘하다오. 그럼 걔는 진짜 밥만 먹고 풍성하게 자랍니다. 나중에 어머니 원망합니다. 나 이렇게 키웠다고.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수업은 뭐 하나 밑줄장 못 써. 우등지의 뜻은 이거야, 상품의 뜻은 이거야,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계속 아이들의 직관력과 추리 능력을 긁어서 시상의 흐름을 타서 이런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요렇게 확인학습을 해요. 이건 그 전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반 이상 스스로 알게끔 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원장님과 제가 머리싸움 메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너무 애매해요. 선생님 이거는 약간 정성평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건 빼고요. 이건 너무 쉬운데요. 그러면 조금 어렵게 이렇게 서로 고민해서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수업 오면은 첫 10분 동안 요걸 하게 되고요. 80점 넘으면 통과. 이게 20문제예요. 80점 못 넘으면 끝나고 남기. 애들이 끝나고 1분이라도 더 남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들 다 나가는데 자기는 혼자 남아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긴장감은 줘야 돼요. 그래서 통과 못하면 남아서 확인하고 가기.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는 이제 비문학 숙제를 내주는데요. 이건 수업으로는 안 하고요.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하루에 한 지문 정도? 한 지문 하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숙제는 요약 정리하고 이제 어휘풀이거든요. 어머니들 요거 첫 문단 잠깐만 읽어보실래요? 짜증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 아무것도 몰라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수신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다. 되게 문장 안에는 핵심어가 있어요. 근데 이 핵심어, 첫 문장일 때 잘 몰라요. 근데 되게 어느 글이든 문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꼬꼬무 독해라고 해요, 저는. 그 다음에 왔더니 오류를 검출하게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첫 문장의 핵심어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문단은 요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얘를 얘기하네요. 그래서 얘 역할 요거 요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송신과 수신의 역할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반화시킬 필요 전혀 없습니다. 써 있는 그대로 꼬리를 문 문맥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써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식인 요 얘기를 해요. 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휘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이 문맥에 맞는 것만 쓰면 돼요. 되게 1번 정도겠죠. 그죠? 되게 이제 네트워크 하면 애들이 그냥 뭐 거미줄 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어를 진짜 자기 걸로 잡아 들이는 거. 차원 이런 거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막연하게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거가 풀어져서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와닿는 단어로 이렇게 풀이된 거를 네이버나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써갖고 오면 됩니다. 이거를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만약 10개다. 그러면은 벌써 5개니까 50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주가 지났다. 그럼 몇 개입니까? 500개죠. 500개 이런 풍성한 어휘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해서. 그리고 그 어휘도 본문에 있는 거. 어휘 시험은 따로 보면은 그건 죽어요. 금방 까먹어요. 근데 본문에 자기가 읽은 가운데 있는 그 단어를 빼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휘력이 굉장히 풍성해져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숙제고요. 요거가 아까 현대 수업 다음에 하는 문법 수업이에요. 이 문법 수업은 왜 하냐면 2학기 때 이 문법이 나와요. 이게 통사론이거든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있어요. 각각 다른 분야예요. 의문을 알아야 형태를 알고 형태를 알아야 통사론이 하는 게 아니라 통사론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만 독립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 앞에 장면은 몰라도 돼요. 요걸 한 20분 정도 가르쳐요. 문법은 한 50분을 계속 달려가면 처음에 10분 동안은 애들이 저나 칠판을 보다가 그 눈빛이 점점 이 칠판 너머에 저 퇴계원의 저 퇴계원 뒷산에 그 먼 산으로 가 있어요. 눈빛이. 애들 눈빛 보면 딱 알아요. 아, 애들이 눈빛이 이제 떠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문법 수업은 딱 20분 정도가 적당해요. 요걸 딱 20분 정도 합니다. 뭐 당연히 어떻게 뭐 주교수가 뭔지 얘기를 하겠죠. 그죠? 뭐 대신 보조사가 뭔지 얘기하겠죠. 나는 하고 내가 하고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그죠? 그 설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필사 피드백이라 해서 바로 그 시간에 적는 거예요. 바로 앞에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서술형으로 적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들쳐다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가로놓기를 하게 되고요. 요 다음은 이제 이거에 대한 단답식 문제랑 이제 객관식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시간 수업에 처음 10분은 전날 했던 공부에 대한 테스트 확인 학습. 그 다음에 아까 문법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구두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현대시 감상법. 그죠? 현대시 외우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수업을 2시간 그 시간에 다 끝내는 거. 그렇게 3시간이 진행됩니다. 이 9주의 수업이 다 끝나면 아이들의 사고가 암기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 50개를 내가 알았다가 아니라 문법
사항을 내가 외웠다가 아니라 그 원리를 체득하게 해서 아이들의 사고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할 겁니다. 시 하나 괜찮은 시를 제대로 본인 스스로 감상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달라져요. 그 시 알 때랑 모를 때랑 달라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하철에 같이 이렇게 뭐 쇼핑하실 때 아이가 지하철에 써 있는 시를 보고 엄마 이 시가 느껴져. 그리고 이런 주제 같아. 끝난 겁니다. 네. 저희 수업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 못 하실, 제가 출력해 드렸죠? 네. 일단 지금 테스트를 막 보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요 3개, 요거 동화반 빼고 요거 3개 신청받고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 반은 통합이 될 거고요. 아마 뭐 3반 다 개설될 수도 있고 2반만 개설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고를 진학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학생들이나 혹은 뭐 좀 무리지만 좀 달려보고 싶다 하면 동아반을 지원하셔도 되는데 크게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동아를 가는 친구들만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이 구성이 되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봐서 현재는 탈락률이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점수도 보고 학생의 의욕이나 현재의 태도도 봅니다. 이게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있고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준비가 될 때 그럴 때 저희가 오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테스트는 다음 주 중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데스크에서 예약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특강은 주중에 2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수목금입니다. 수목금 중에 오픈이 될 거고요. 예비고1은 아까 시조 70변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리닉은 주중에 2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특강은 특강은 필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하는 학생들만. 그런데 클리닉은 필수입니다. 얘는 방학 때는 필수, 방학이 아닐 때는 선택. 누구나 고1 모의고사 책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3번 연속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야, 너 고2로 가고 싶니? 그러면 물어봐서 고2로 가고 싶다 하면 고2 모의고사를 올려줍니다. 근데 가고 싶지 않고 저는 여기서 좀 더 다지고 싶어요 하면 좀 더 다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성취도를 좀 느낄 수가 있게 해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어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 토, 일 여기에 3시간짜리가 하나가 깔리잖아요. 그리고 수, 목, 금 중에 클리닉은 필수로 하나 와야 되잖아요. 2시간짜리가. 그럼 본인이 특강을 한다. 그러면 이제 특강을 금요일 날 특강이 있다. 이러면 이렇게 시간표를 짜버리면 이건 별로인 시간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클리닉은 시간이 본인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클리닉을 여기다 붙이든지 혹은 여기다 붙이든지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오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적정한 공부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들마다 아셔야 될 게 공부 용량이 전혀 달라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친구가 있고 조금만 해도 터져버리고 근질근질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서 무작정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가 용량이 된다 싶으면 이런 것도 추가를 하시고요. 정말 우리 애는 정규 수업만 하고 그것만 충실히 따라가는 것도 버거워한다 그러면 클리닉도 빼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면밀하게 보실 거고 어머님들도 면밀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